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둘을 키워냈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는 정말 기뻤지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이 더 화목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시작됐더군요. 며느리 수진이는 첫인상부터 참 예뻤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고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효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정말 첫 몇 달은 나무랄 데 없이 잘해줬습니다. 민수가 수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 수진이가 입고 온 옷도 정갈했고 말씨도 참 고왔어요. 제가 수진아, 우리 민수가 너한테 잘해주니? 하고 물어보니까 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정말 착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과분한 분이죠 하면서 수줍어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첫 몇 달 동안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고 명절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 옆에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순자 씨 복 많다. 그렇게 착한 며느리 어디서 구했어? 하면서 부러워하곤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겠구나 싶었거든요. 수진이도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하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반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깬 김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더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살아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좀 더 기다려야 해. 시어머니가 워낙 눈치가 빨라서 하면서 제 이름까지 거론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친정 엄마와 시댁 적응 문제로 상의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수진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서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더 이상한 건 제가 며느리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는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결국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빡했나 싶어서 수진아, 어제 부탁한 거 하고 말하면 아,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하면서도 표정이 영 시원찮았어요. 살아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수진이 얼굴에서 점점 짜증과 불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한테 말하자니 괜히 부부 사이만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그런데 수진이가 또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 정말 미치겠어.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잔소리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참아야지. 우리 계획대로 되려면 최소 2년은 더 기다려야 해.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계획이라니, 대체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2년을 더 기다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리가 하얘지면서 무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남편은 며느리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 당신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혼자 곰곰 생각해봤는데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섣불리 행동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깜빡한 게 있어서 집에 다시 들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웃음소리였는데 평소에 제 앞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밝고 신나는 웃음이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정말 대박이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순진할 줄 몰랐어. 완전 호구네. 호구야 하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호구라니. 자기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수진이가 말한 계획이 뭔지, 왜 저를 호구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밝은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그런 표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수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 도와드릴까요? 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와서 수진이와 둘이서 먼저 밥을 먹게 됐죠. 저는 나름대로 며느리와 좋은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사실 그 전날 밤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혹시 제가 나이 들어서 괜히 의심만 늘어난 건 아닐까? 수진이는 아직 젊으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정말 마음을 열고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수진아, 요즘 직장 생활은 어때? 힘들지 않아? 하고 물어봤더니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래, 뭐든 편하게 말해봐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한 말은 정말 예상도 못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요즘 너무 간섭이 심하세요. 제가 뭘 하든 일일이 참견하시고 친정 갈 때도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솔직히 숨이 막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간섭을 했나 싶어서요. 수진아, 내가 언제. 그리고요. 수진이가 제 말을 끊더군요. 어머니 친구분들한테 저 이야기하시는 것도 좀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저래서 하면서 자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수진아. 나는 널 자랑스러워해서. 자랑이요? 수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친구분들한테 한 말 다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시키는 대로 잘해서 기특하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건방진데 우리 며느리는 순종적이라서 다루기 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자랑하려고 한 말인데 수진이 귀에는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하지만 다루기 쉽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요? 수진이가 일어서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며느리, 말 잘 듣는 강아지 같은 존재로 보시는 거죠.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상을 손으로 탁 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요. 어머니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순간 수진이가 밥그릇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밥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마세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시어머니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수진이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저는 혼자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나 싶어서요. 정말 제가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도하게 간섭한 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며느리한테 신경 써서 좋은 음식 해주고 필요한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1시간쯤 지나서 아들이 집에 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저를 보더니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응, 먹었어. 저는 대답했지만 사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서 아들한테 다가가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한테 혼났어. 응? 뭔 일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평소처럼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정말 무서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낸 건 수진이고 그릇을 던진 것도 수진이었는데 엄마가 그랬어? 아들이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아들이 아내를 의심하게 될 테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우리가 대화하다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뭔 일이 있었든 사이좋게 지내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수진이가 아들 팔에 매달리면서 말했어요. 여보는 내 편이지? 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불과 1시간 전에 그릇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한 말들, 그리고 아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 뭔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미리 계획된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후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시장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순자야, 며느리가 요즘 어떠냐?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나던데. 무슨 소문요? 글쎄, 며느리가 카페에서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냥 입 나쁜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수진이가 밖에서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점점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는 저한테 반항적으로 굴다가 아들 앞에서는 피해자 행세를 하고 밖에서는 제 흉을 보고. 그런데 그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수진이는 직장에 나간 상태였고 아들도 회사에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택배기사님이 서 계시더군요.
김수진님, 택배입니다. 아, 며느리 건데 지금 없어요. 제가 대신 받을게요. 택배를 받고 보니 좀 이상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진이 친구 중에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스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보통은 며느리 택배를 그냥 방에 놓아두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나 해서 박스를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문득 수진이가 전화해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계획대로 되려면 설마 이 택배가 그 계획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민 끝에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상자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열어보니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하얀 알약들이 들어 있더군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게 마약인가?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약물인가? 다른 상자들도 열어보니 전부 비슷한 알약들이었어요. 상자마다 영어로 뭔가 써 있는데 제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자 하나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한글로 손글씨로 쓰여 있더군요. 혈압약과 같이 복용 시 서서히 효과 나타남. 하루 2~3알씩 섞어서 사용.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됨. 들키면 큰일.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인가요? 혈압약과 섞어서. 서서히 효과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상자들을 다시 박스에 넣고 테이프를 대충 붙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택배 박스를 보고 얼굴이 확 굳어지더군요. 이거 누가 받았어요? 택배 왔길래 내가 받았지. 뭔가 무거워서. 혹시 안 열어보셨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당연히 안 열어봤지. 남의 택배를 왜 열어봐?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니 택배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꽉 닫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대체 수진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알약들이 뭔지,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가 주머니에 넣어둔 그 쪽지였어요. 밤중에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혈압약과 같이 복용 시. 제가 먹는 약 말하는 거 맞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수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이상해서 가만히 들어보니 수진이가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물건은 잘 받았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수상해.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수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니야, 확인해봤는데 박스는 안 열어본 것 같아.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 근데 좀 이상한 게 요즘 시어머니가 약을 잘 안 먹어. 예전에는 정시에 꼬박꼬박 먹었는데.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응, 계획은 그대로 진행해. 어차피 6개월만 더 참으면 돼. 그때까지는 좋은 며느리 연기 계속하고 그 다음엔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라니 대체 무슨 뜻인 거예요? 아, 그리고 시어머니 약 얘기 말이야. 의사가 뭐라고 했어? 혈압약이랑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먹고 있거든요. 설마 수진이가 제 약에 뭔 짓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그래, 알겠어. 조금씩 섞어서 천천히 하라고? 알았어. 급하게 하면 들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수진이가 제 약에 뭔가를 섞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택배로 온 알약들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서 약통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 먹던 약들인데 혹시 이미 뭔가 섞인 건 아닐까? 저는 그날부터 약 먹는 걸 중단했어요. 혈압이 올라갈까 봐 걱정되긴 했지만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해치려고 했다는 게 말이에요. 결혼 초기의 친절함도 모두 연기였던 거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제가 약을 안 먹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약 제대로 드시고 계세요? 응, 먹고 있어. 그런데 약통을 보니까 줄어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잊어버리고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수진이가 제 약통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먹고 있어.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래.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제가 물도 떠왔으니까 지금 드세요. 괜찮어. 나중에. 안 돼요. 혈압약은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자, 어서요. 수진이가 물컵을 들고 제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약을 입에 넣은 척하고 물을 마셨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제가 삼킨 줄 알고 만족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약을 혀 밑에 숨겨뒀다가 수진이가 나간 후에 뱉어냈어요. 그런데 그 약을 자세히 보니 평소 먹던 약과 모양은 비슷한데 색깔이 약간 다른 것 같았어요. 더 희끄무레하다고 할까요? 저는 그 약을 휴지에 싸서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며칠 더 지나니 수진이가 점점 조바심을 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자꾸 약을 거르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겠죠. 어느 날은 수진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직접 물을 가져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제가 물까지 떠왔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아니에요. 지금 드세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진이가 계속 우기니까 저는 약을 입에 넣은 척하고 몰래 휴지에 뱉어냈어요. 그리고 물만 마셨죠. 그런데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쯤이었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든 척하면서 눈을 살짝 떠봤어요. 수진이가 손전등을 들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맥박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제가 죽지 않아서 실망한 거겠죠. 그러더니 수진이가 제 약통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약이 줄어들지 않은 걸 보고 짜증이 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약통에서 약 몇 알을 꺼내서 다른 알약으로 바꿔치기 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착하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니.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수진이 앞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굴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수진이가 언제 제 방에 들어오는지, 언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지, 그리고 일주일 후 수진이가 또 그 무서운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 이상해. 시어머니가 약을 먹는데도 왜 안 죽지? 분량을 늘려야 하나? 아니야. 급하게 하면 안 돼. 부검하면 다 들통날 수도 있어. 그냥 천천히 해. 어차피 몇 달만 더 하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그래도 답답해. 빨리 죽어야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우리 것이 되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의 목적은 저를 죽여서 보험금과 집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저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의심 안 해. 전혀. 워낙 바보라서. 아, 그리고 계획대로 되면 남편도 나중에 처리할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죽고 나면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까지 해치려고 한다니. 그런데 다음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옛날 직장 동료였던 박 간호사한테요. 그 분은 지금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언니, 죄송한데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약 성분 분석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 순자야. 갑자기 웬 약 성분 분석? 혹시 몸이 어디 안 좋아? 저는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며느리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제 약에 뭔가 섞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택배 상자에서 찾은 쪽지도 보여드렸어요.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순자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바로 검사해봐야겠어. 다음 날, 저는 수진이가 출근한 틈을 타서 제 혈압약을 몇 알 챙겨서 박 간호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병원 검사실에 부탁해서 성분 분석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박 간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해주셨어요. 순자야, 혹시 집에 있는 다른 약들도 가져와 봐. 종합 비타민이나 소화제 같은 것들 말이야.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다른 약에도 뭔가 섞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가서 제가 평소에 먹던 모든 약들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혈압약뿐만 아니라 관절염 약, 소화제, 종합 비타민까지. 박 간호사는 이 모든 걸 병원 검사실에 의뢰해 주셨어요. 물론 정식으로는 어려웠지만 응급 상황이라는 명목으로 간단한 성분 확인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순자야, 집에서는 절대 티 내지 마. 계속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혹시나 해서 약 먹는 척만 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언니, 저 정말 무서워요. 혹시 수진이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 순자야.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면 돼.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경찰서에 아는 형사한테 미리 말해둘게. 그리고 일주일 후 박 간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순자야, 큰일 났어. 내 약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그것도 아주 강한 거. 이거 계속 먹으면 정말 위험해. 어떤 약에서요? 혈압약이랑 소화제에서 나왔어. 특히 혈압약은 정말 심각해. 이 정도 농도면 순자야,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수진이가 제 약에 독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검사 결과서도 있고. 순자야, 이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진짜 목적이 뭔지 더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간호사는 제 생각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어요. 순자야, 내가 경찰서에 아는 형사가 있어. 한번 상의해 볼까? 이런 사건은 증거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박 간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거기서 김영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정말 친절하고 꼼꼼한 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약 검사 결과랑 쪽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김영사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우선 며느리 분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보세요. 그리고 약을 바꿔치기 하는 현장을 포착해야 합니다. 저희가
몰래 CCTV를 설치해 드릴게요. 형사님, 그런데 제가 녹음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주머니 본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범인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녹음기를 샀어요. 요즘 녹음기는 정말 작더라고요. 손가락만 한 크기로요. 이걸 가지고 수진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김 형사는 또 다른 조언도 해주셨어요. 아주머니, 혹시 며느리 분이 다른 방법으로도 독을 넣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음식이나 물에도 뭔가 탈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조심하게 됐어요. 수진이가 해준 음식은 먹지 않고 물도 직접 끓여서 마셨어요. 2주 정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수진이가 또 새벽에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문 앞에서 들었어요. 언니, 이상해. 시어머니가 약을 먹는데도 왜 안 죽지? 분량을 늘려야 하나? 아니야. 급하게 하면 안 돼. 부검하면 다 들통날 수도 있어. 그냥 천천히 해. 어차피 몇 달만 더 하면 자연사로 보일 거야. 그래도 답답해. 빨리 죽어야 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우리 것이 되는데.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의 목적은 저를 죽여서 보험금과 집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저에게 접근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의심 안 해. 전혀. 워낙 바보라서. 아, 그리고 계획대로 되면 남편도 나중에 처리할 거야. 어차피 시어머니 죽고 나면 필요 없어. 그런데 언니가 준 약, 효과가 확실한 거 맞지? 혹시 가짜는 아냐? 당연히 진짜야. 나도 예전에 써봤는데 정말 효과 좋더라. 그런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부검할 때 들킬 수 있거든. 알겠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약을 안 먹으려고 해서 짜증나. 어제도 물까지 떠다 줬는데 나중에 먹겠다고 하더라고. 그럼 밥에 섞어봐. 아니면 국에다가.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까지 해치려고 하고 이제는 음식에까지 독을 타려고 한다니.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형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며느리 분이 계획을 바꿔서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 형사는 더 빨리 행동하기로 했어요. 응급 상황이라 판단해서 영장을 신청하고 그 사이에 제 집에 소형 CCTV를 여러 개 설치했어요. 거실, 부엌, 제 방 앞 복도까지. 이제 며느리 분이 약을 바꿔치기 하거나 음식에 뭔가 타는 현장을 포착하면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방 천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이거 보세요. 누군가 이 구멍으로 아주머니 방을 몰래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수진이가 제가 언제 약을 먹는지, 언제 잠드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유가 설명됐어요. 저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형사는 그 구멍도 증거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집 전체를 정밀하게 조사했어요. 부엌 조미료통들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여기에도 뭔가 섞어놨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소금통을 확인해 보니 소금 밑바닥에 수상한 하얀 가루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 그것도 독성 물질이었어요. 경찰에서는 수진이를 체포하기 전에 수진이가 주문한 독성 물질의 출처도 추적했어요. 알고 보니 수진이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불법 약물을 구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머니, 며느리 분이 주문한 물질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 정말 위험한 독성 물질이네요.
이 정도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진이에게는 전과가 있었어요. 이전 남자친구를 독살 미수로 입건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고, 그 사실을 숨기고 저희 아들과 결혼한 거였어요. 김 형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상습범이었네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노린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며느리 분이 결혼 전에 아주머니 가족의 재산 상황을 꼼꼼히 조사했다는 정황도 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의 보험 가입 현황, 부동산 소유 상황, 심지어 저의 건강 상태까지 미리 조사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며느리 분이 결혼 상대자를 물색할 때도 특정 조건을 갖춘 남자들만 만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있고 재산이 있고 순진한 성격의 남자들 말이에요. 김 형사의 말을 들으니 제 아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렇게 계산적인 여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경찰에서는 수진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또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3주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됐어요. 수진이가 제가 외출한 사이에 제 약통을 열어서 알약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거예요. 그날 저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수진이가 제 방에 들어가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진이는 그 순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독이 든 약통을 떨어뜨리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어요. CCTV 영상, 녹음 파일, 약 성분 분석 결과, 모든 게 수진이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가 떨어뜨린 약통에서도 즉석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김수진, 당신은 시어머니 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수진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동안 보여줬던 착한 며느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정말 차갑고 무서운 표정을 드러냈어요. 시어머니, 정말 끝까지 방해하시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실감했어요. 그때 상상 못한 사람이 손을 들어 증언했습니다. 바로 수진이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수진이는 결국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이전 남자친구 가족들도 속였었어요. 결혼 사기의 상습범이었던 거죠. 착한 여자 행세를 하면서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심지어는 생명까지 노렸던 거예요. 재판장에서 수진이를 다시 봤을 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 그대로였죠. 평소에 저에게 보여줬던 그 착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수진이는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미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됐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정말 수진이가 그런 일을? 아니야.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아들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사실 중간중간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 수진이가 가끔 제 얘기를 너무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 건강에 대해서도 유난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좋은 며느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결국 제 아들도 피해자였거든요. 괜찮아, 아들아. 너도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워낙 연기를 잘했으니까. 이혼 절차도 복잡했어요. 수진이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했거든요. 다행히 수진이 측에서 합의 이혼에 응해줘서 빨리 끝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던 수진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수진이 방에서 나온 수첩에는 저희 가족의 일정과 생활 패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언제 약을 먹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아들이 언제 집에 오는지, 마치 범행 계획서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주문했던 독성 물질들도 모두 압수됐어요.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해치려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놀라워했어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착해 보이던 며느리가 순자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어떻게 알아차렸어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와 아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우울해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됐어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그래.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돼. 요즘은 아들이 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요. 예전에는 수진이 때문에 저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둘이서 저녁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봐요.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그럼,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내가 죽으면 너도 위험해질 것 같았거든. 가끔 수진이가 했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다니.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순진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박간호사 언니한테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수진이의 범행을 증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앞으로도 건강 조심하고. 지금은 제가 먹던 혈압약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새로 처방받은 약으로요. 처음에는 약을 보기만 해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아들은 아직 재혼 생각이 없다고 해요.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엄마, 당분간은 그냥 둘이 살아요.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죠. 그래, 천천히 해. 좋은 사람은 분명 나타날 거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갑자기 들어온 새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면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쳐가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 아들과 저는 주말마다 같이 등산을 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보면서 아들이 말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정말 중요해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박간호사 언니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아무리 확신이 서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녹음기든 CCTV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지금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아들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수다, 새벽 시장에서 맡는 따뜻한 국물 냄새.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수진이는 지금 감옥에서 7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가 있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으니까요. 만약 수진이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했다면 지금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들도 이제는 많이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는 회사 동료들과 소개팅도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직 특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만약 사귀게 되면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라. 요즘은 동네에서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요. 며느리의 살인 계획을 막아낸 할머니라고요. 가끔 모르는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해요. 저희 며느리도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방법은 있어요. 어떤 분은 순자 씨가 정말 용감하셨네요. 저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답해드려요. 용감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고요. 모성애라는 게 정말 무서운 힘을 주더라고요. 실제로 그 무서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들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아들도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 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오늘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일, 동네 소식, 앞으로의 계획.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에요. 엄마가 정말 용감하셨어요. 저였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들아. 엄마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던 거야.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는 저도 사람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게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박간호사, 언니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확신이 서도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거든요. 녹음이든 사진이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모아야 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세요. 특히 갑자기 너무 친절하거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경계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렸으니까요. 만약 수진이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했다면 지금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지켜낸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